아들의 기일이었습니다. 그날 검은 양복 차림의 회장은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흰 머리칼은 바람에 흩날리고 그의 손에는 작은 국화꽃 다발이 들려 있었지요. 진우야, 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떨리는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지며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건물을 세운 대기업 회장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초라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인생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내는 그의 손을 잡아주길 바라다가 외롭게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한 성공이 정작 가장 소중한 일을 잃게 만든 굴레였던 겁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맑고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긴 우리 아빠 묘예요. 놀라 돌아본 회장의 눈에 10살쯤 된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해진 운동화, 작은 체구. 그러나 그 눈빛은 젊은 날의 아들을 꼭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기일에 처음 보는 손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마음숲길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회장과 손자의 운명 같은 만남이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보시지요. 회색 구름이 낮게 깔린 초봄의 산자락. 바람은 차갑게 불어와 마른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공원 묘지는 적막에 쌓여 있었습니다. 언덕 위로 한 노인의 발걸음이 느리게 그러나 멈춤 없이 이어졌습니다. 노인의 차림은 검은 양복, 세월이 그려놓은 깊은 주름 위로 흰 머리칼은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그의 손에는 국화꽃 한 다발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구두 밑창은 흙길에 무겁게 파묻혔고 굽은 어깨는 세월의 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윽고 한 산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돌비석 위로 이끼가 자라 있었고 그 위에는 빛바랜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최진우, 1978년에서 2018년. 그 순간 노인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 그 이름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더니 국화꽃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진우야, 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갈라진 목소리가 산자락 묘역에 퍼져나갔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은 결국 돌비석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인생이라 불렀습니다. 수많은 건물을 세운 대기업 회장이었으니까요. 언론은 그를 존경받는 기업가라 치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산소 앞에 무릎 꿇은 그는 그저 한없이 초라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아,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일만 줬다 보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몰랐다. 아버지가 참 못난 아버지가.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두 손은 돌비석을 붙들며 움켜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그를 스치듯 지나가며 마치 오래된 한숨처럼 묘역을 감돌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적막한 공기를 가르고 등 뒤에서 또렷하고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긴 우리 아빠 묘예요. 노인의 어깨가 움찔하며 크게 떨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그의 눈에 한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10살 남짓, 낡은 운동화와 해진 셔츠, 작은 체구. 그러나 눈빛만큼은 맑고 강렬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노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년의 눈동자 속에서 젊은 날의 아들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순간 숨을 삼키듯 멈춰 섰습니다. 바람은 소년과 노인 사이를 스쳐 지나갔고 산소 주변의 국화꽃이 흔들렸습니다.
묘역의 침묵은 더 이상 적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처럼 그 순간 세월이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경북의 깊은 산골 마을, 봄이면 산비탈마다 쑥과 냉이가 돋았고 여름이면 맑은 계곡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뒤에는 언제나 가난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광호는 학교가 끝나면 책가방을 던지고 뛰어놀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들판에서 숨바꼭질을 할 때 그는 산으로 올라가 땔감을 지고 내려와야 했습니다. 겨울이 오면 더 가혹했습니다. 낡은 초가집은 바람만 불어도 삐걱거렸고 찬바람은 구멍난 창호지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연탄 한 장조차 살 돈이 없을 땐 온 가족이 한 방에 모여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냈습니다. 그 추위 속에서 광호의 귀에는 늘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마른 기침을 참으려 애쓰던 어머니. 어린 광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엄마를 따뜻한 집에서 편히 쉬게 해드려야지. 그러나 그 약속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광호가 20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긴 병고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어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고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광호야, 가난은 되물림 되는 거란다. 너만큼은 꼭 벗어나거라. 약속해라. 그 한마디는 불덩이처럼 그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어머니의 장례가 끝난 날, 무너져 있던 초가집 마당에 홀로 앉아 광호는 두 주먹을 피가 나도록 쥐었습니다. 그래,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다. 다시는 굶지 않겠다. 다시는 사랑하는 이를 지켜주지 못해 울지 않겠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고 그 다짐은 곧 행동이 되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자마자 그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낯선 도시의 공기는 매캐했고 사람들은 늘 바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광호의 눈에는 오직 한 가지, 돈과 성공만이 보였습니다. 그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겨우 빌린 중고 트럭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그 트럭으로 시멘트와 모래를 실어 나르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에 시동을 걸었고 밤 12시가 넘어야 겨우 핸들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그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갈라진 손바닥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어깨는 늘 돌덩이처럼 뭉쳐 있었습니다. 피곤에 찌들어 차 안에서 눈을 붙일 때도 많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굴레에서 벗어나리라. 그 집념 하나로 다시 운전대를 붙잡았습니다. 트럭 한 대가 2대가 되고 2대가 10대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기름 냄새에 취해 쓰러지듯 잠들었지만 아침이면 다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0년대 그의 회사는 작은 하청업체들을 제치고 당당히 이름만 대면 알만한 건설사로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성공한 사나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집은 점점 커졌고 손목에는 금시계가 채워졌으며 언론은 앞다투어 그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깊은 균열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첫 아이를 유산했을 때 그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계약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눈물 속에서 홀로 수술실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녀가 암 선고를 받고 마지막 수술을 앞두었을 때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여보, 이번만큼은 제발 곁에 있어 주세요. 내일이 수술이에요. 그러나 그의 대답은 무표정했습니다. 당신도 이해해야지. 이 계약이 성사되면 우리 미래가 달라져.
결국 아내는 혼자 수술대에 올랐고 혼자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조차 그는 조문객들과 사업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울음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차갑게 계약과 돈만을 입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복도 한쪽에 홀로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울면 뭐가 달라지나?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만 산다. 최광호 회장의 아들, 진우. 어릴 적부터 그는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성적표를 받아올 때마다 담임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잘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곧바로 이어지는 목소리. 그런데 이 정도로는 안 된다. 더 높이 올라야 한다. 넌 내 아들이니까. 칭찬은 짧았고 압박은 길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언제나 기대와 부담이 뒤섞여 있었고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시선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 진학을 앞두던 어느 날 진우는 조심스럽게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 쥔 원서에는 그의 간절한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최광호 회장의 얼굴은 단숨에 굳어졌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만둬라. 의사라니 내가 의사 월급으로 건물을 세울 수 있겠느냐? 넌 내 회사를 이어야 한다. 경영학을 전공해라. 그것이 내 길이다. 진우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제 꿈은 내 꿈은 중요하지 않다. 넌 내 아들이다. 내 뜻을 따라야 한다. 그날 밤, 진우는 방 안 책상 앞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왜 내 꿈을 말할 수 없는가? 왜 나의 행복은 아버지의 성공 뒤에 가려져야 하는가? 잉크가 번져간 종이 위로 그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결국 진우는 아버지의 뜻대로 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자리에서 의견을 내면 아버지는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초짜가 어디서 나서나. 이 회사는 내가 세운 거다. 내 방식대로 해야 한다. 그럴수록 진우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아버지의 그림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들이자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눈에는 후계자라는 무게만이 보였습니다. 그 무게를 견디던 어느 날, 한 사람의 미소가 그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밝고 따뜻한 간호사, 은주였습니다. 병원 봉사활동에서 처음 마주한 그녀는 아픈 환자를 정성껏 돌보고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칼을 정리하며 환자에게 건네는 다정한 목소리. 괜찮으세요? 조금만 참으시면 곧 좋아지실 거예요. 그 한마디가 진우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늘 차갑고 단단했던 그의 가슴에 처음으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온 것이었습니다. 은주와 함께 있으면 진우는 자유로웠습니다. 책을 읽으며 웃음을 나누고 소박한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대화를 이어갈 때면 그는 비로소 회장의 아들이 아니라 한 남자 진우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은주는 늘 그에게 말했습니다. 진우 씨,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뭐라 하시든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살아야 해요. 그 말은 얼어붙은 그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우는 아버지에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은주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제 삶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회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안 된다. 그녀가 간호사라지? 그런 여자는 우리 집안 며느리로 어울리지 않는다.
체면이란 게 있지. 결혼은 집안과 집안을 잇는 거래다. 넌 내 뜻을 따라야 한다. 진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체면보다 중요한 건 사랑 아닙니까? 저는 은주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목소리는 차가운 쇳소리 같았습니다. 사랑, 그건 한때의 감정일 뿐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다른 길은 없다. 그날 밤, 진우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왜 늘 아버지의 명령 속에서만 살아야 하는가? 나는 한 번이라도 내 뜻대로 살 수 없는가? 창밖의 밤하늘은 깊었지만 그의 마음은 끝없는 절망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낮과 밤, 진우의 삶은 언제나 두 얼굴을 가졌습니다. 아침이 밝으면 그는 회장의 아들이자 후계자로서 회사로 향했습니다. 넓은 회의실, 길게 늘어선 임원들 앞에 앉아 그는 늘 긴장한 채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조금 더 사람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칼처럼 날아왔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 회사는 내가 세운 거다. 내 방식대로 해야 한다. 임원들의 시선은 차갑게 꽂혔고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낮에 진우는 철저히 회장의 아들이었고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낡은 월세방 문을 열면 은주가 기다리고 있었고 아들이 두 팔 벌려 달려왔습니다. 아빠. 민호의 맑은 목소리에 하루의 무게가 단숨에 녹아내렸습니다. 은주가 내어주는 따뜻한 밥상 앞에서 진우는 비로소 웃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내내 굳어있던 표정은 풀리고 그는 한 아이의 아버지,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작은 방 안가득 퍼지는 가족의 웃음소리, 그것이 그의 유일한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짧았고 압박은 길었습니다. 아침이면 다시 냉혹한 회장의 눈빛 앞에 서야 했습니다. 넌 내 아들이다.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 다른 길은 없다. 그 목소리는 족쇄처럼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2018년 늦가을, 거리는 노란 은행잎이 흩날리고 있었지만 진우의 얼굴에는 계절의 빛깔이 스며들 여유가 없었습니다. 서류 뭉치 사이에 파묻힌 채 그는 밤늦도록 사무실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동료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부장님, 오늘은 그냥 대리운전 부르시죠. 너무 피곤해 보입니다. 그러나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빨리 가야 해요. 은주와 민호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꼭 집에 가야 해요. 그 말에는 하루 종일 눌러온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길, 그는 핸들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피로는 잔혹하게 밀려왔습니다. 무거운 눈꺼풀, 흔들리는 차선. 안 돼. 그의 손이 핸들을 붙잡았지만 이미 중심을 잃은 차는 가드레일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쾅! 날카로운 쇳소리와 함께 불빛이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진우의 의식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이 40, 아직은 젊디 젊은 나이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시작 전부터 북적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조문객들이 줄지어 들어섰고 장례식장 입구에는 화환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한복판에 단정한 검은 정장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진우의 법적 아내 서지연이었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과 차가운 눈빛, 그리고 모든 절차를 지휘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자리를 기다려온 사람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언론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대기업 후계자의 갑작스러운 비극, 성대한 장례식,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그의 이름과 지연의 모습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진우가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은주와 어린 아들 민호는 그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들어올 자격이 없다. 는 차가운 말 앞에서 그들은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 맞은편 골목. 은주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민호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아빠 얼굴도 못 봐요? 왜 들어가면 안 돼요? 은주는 대답 대신 아이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말 대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멀리서 장례식장의 조명이 번쩍였지만 그 빛은 두 모자의 슬픔을 덮어주지 못했습니다. 그 골목에서 흘린 눈물은 회장의 화려한 장례식보다도 훨씬 진실된 이별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세상은 언제 그랬냐는 듯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은주와 민호의 삶은 그날 이후 더욱 고단해졌습니다. 낡은 월세방은 언제나 눅눅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겨울이면 찬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고 여름이면 벽지 곳곳에 곰팡이가 번져갔습니다. 바닥은 삐걱거렸고 새어 들어오는 바람은 한밤중에도 이불을 들추며 두 모자를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은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수십 번 환자들의 침대를 돌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환자를 다독였지만 발 뒤꿈치는 늘 물집이 잡혀 있었고 손가락 관절은 수액줄을 잡다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에는 응급실로 달려가 쏟아지는 환자들을 맞았습니다. 의사들의 고함, 환자들의 신음, 삑삑 울리는 기계음 속에서 그녀는 쉼 없이 움직였습니다. 퇴근 후 좁은 월세방 문을 열면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 벽에 걸린 빨랫줄에는 여전히 마르지 않은 옷가지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책상에 고개를 떨군 채 잠들어 있는 민호의 모습. 책 옆에는 반쯤 먹다 식어버린 라면 한 그릇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우리 아들 얼마나 외로웠을까. 손은 퉁퉁 붓고 허리가 휘어도 그녀는 다시 일어나 설거지를 하고 민호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민호는 어린 나이에도 엄마의 고단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그는 조심스럽게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빨리 커서 돈 많이 벌 거예요. 엄마 고생 안 하게 해줄게요. 작은 손에 전해지는 온기가 은주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울컥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꾹 삼켰습니다. 그래, 민호야. 내가 있어 엄마는 힘이 난단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민호는 10살 소년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에는 늘 지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두 손에 국화 한 송이를 꼭 쥔 채 그는 아버지의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저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요. 아빠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이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묘역을 감돌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대답을 기다리듯 돌비석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때때로 친구들은 민호를 향해 잔인한 말을 던졌습니다. 너 사생아잖아.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아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산소 앞에서 그는 울먹이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친구들이 저를 그렇게 부르나요? 저는 그냥 아빠랑 엄마가 너무 그리울 뿐인데.
그 순수한 목소리는 한없이 연약했지만 동시에 듣는 이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묘역을 스쳐 지나가던 바람이 아이의 머리칼을 흩날렸고 국화꽃은 떨리듯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은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마 다가가지 못한 채 아이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바라보다가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진우야, 당신이 곁에 있었다면 우리 아이가 이런 모욕은 받지 않았을 텐데.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지만 산소 앞에 아이의 목소리는 묘역을 따뜻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늘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늦 여름의 햇살이 산소를 비추던 날이었습니다. 은주는 작은 바구니에 과일과 국화를 담아 민호와 함께 산소를 찾았습니다. 민호는 두 손으로 바구니를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좋아하시겠죠? 그럼 우리 민호가 정성껏 준비했으니 아빠가 분명 기뻐하실 거야. 모자는 함께 무덤 앞에 앉아 과일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은주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아빠한테 인사드려. 민호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 민호 왔어요. 저 이제 두 자릿수 나이가 됐어요. 오늘도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아빠도 자랑스러우시죠? 아이의 목소리는 맑고 떨렸습니다. 그 순간 묘역의 고요를 깨뜨리는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각또각 날카롭게 울리는 하이힐 소리. 은주는 화들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갈한 정장을 입고 차갑게 굳은 표정의 한 여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진우의 법적 아내 서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의 입술에는 냉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여기가 당신이 올 자리라고 생각합니까? 은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냥 진우 씨를 만나러 온 겁니다. 그리워서요. 그리워하다니요? 지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법적으로 진우의 아내는 저예요. 당신은 불법적인 관계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 아이는 우리 집안과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예요. 그 말에 민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엄마, 제가 아빠 아들 아닌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아들의 손이 은주의 옷자락을 꼭 붙들었습니다. 은주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민호야. 넌 아빠의 진짜 아들이야. 누구도 그걸 부정할 수 없어. 그러나 지연의 목소리는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법이 그렇지 않아요. 호적의 이름도 없는 아이를 어떻게 내 아들이라고 우길 수 있죠? 사랑. 그런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빠가 제 이름 불러주셨는데, 아빠가 저를 꼭 안아주셨는데, 아이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은주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연은 날카롭게 말을 던졌습니다. 됐습니다. 더러운 연극은 그만두세요. 이 묘역은 제 남편의 묘역입니다. 2번 다시 오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막을 겁니다. 그녀의 구두 소리는 다시 또각또각 묘역을 울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남겨진 은주와 민호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죄어왔습니다. 민호는 엄마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람들은 저를 싫어하나요?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이의 등을 다독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진우 씨, 당신이 있었다면 우리 아이가 이런 모욕을 받지 않았을 텐데. 묘역의 바람은 차갑게 불어와 국화꽃을 스쳐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끝나지 않은 갈등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늦은 밤, 회장은
조용히 아들의 방 문을 열었습니다. 진우가 세상을 떠난 지 몇 해가 지났건만 방 안은 여전히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고 의자에는 아들이 마지막으로 걸쳐 두었던 재킷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천천히 서랍을 열자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이 그의 손에 잡혔습니다. 바랜 표지, 달아해진 모서리, 조심스럽게 펼치자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4년 3월 12일 은주와 민호와 함께 공원에 갔다. 민호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춘 듯 행복했다. 회장의 눈가가 순간 젖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6년 5월 5일 어린이날 민호에게 연을 날려주었다.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며 진짜 행복이 이런 거구나 느꼈다. 그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종이를 적시며 글씨가 번져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그곳에는 진우의 마지막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즘 너무 피곤하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은주와 민호가 걱정이다.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늦었지만 제 아내와 제 아들을 꼭 지켜주세요. 두 사람이 제 전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회장은 다이어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무너져 오열했습니다. 진우야, 아들아, 아버지가 뭘 한 거냐, 돈이, 체면이, 그게 다 뭐라고. 그의 울음은 텅 빈 집안을 가득 메우며 메아리 쳤습니다. 며칠 후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긴 테이블 위 임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지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상속 문제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진우의 법적 아내는 저니까 모든 권리는 제게 있어야 합니다.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품에서 낡은 다이어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니다. 내 아들의 뜻은 달랐다. 그는 마지막 기록을 낭독했습니다. 아버지께 부탁드린다. 은주와 민호를 지켜달라. 두 사람이 제 전부다. 회의장은 술렁였고 지연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일기일 뿐입니다. 법적 효력은 없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이사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얼마 후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긴장으로 가득했고 은주와 민호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제출된 자료들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일기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우가 생전에 남긴 자필 유언장과 함께 진짜 확인을 위한 DNA 검사 결과가 증거로 제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 관계자와 친구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사고가 나던 날, 진우는 마지막으로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은주와 민호를 부탁한다고 말했지요.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 원고 민호는 고 박진우의 친생자임이 명백합니다. 또한 피고 서지연은 고인의 뜻을 은폐하고 상속을 독점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법은 유언과 증거에 따라 은주와 민호를 고 박진우의 가족으로 인정하고 상속권을 보장합니다. 마지막 망치의 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순간 은주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며 눈물을 터뜨렸고 민호는 엄마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은주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호야. 이제 누구도 우리를 부정할 수 없어. 순간 은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는 엄마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은주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호야. 아빠도 할아버지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셔. 법정 안에는 뜨거운 눈물이 번졌습니다. 비로소 오랜 갈등과 고통의 무게가 조금은 풀려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작은 식탁 위, 평생 손에 숟가락조차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 회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냄비에서는 김치찌개의 향이 퍼져나왔습니다. 은주와 민호는 놀란 듯 눈을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요리도 아세요? 회장은 서툰 손놀림으로 국을 떠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라면 뭐든 배울 수 있지.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호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 됐다고. 회장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호야. 가족은 피와 서류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 만드는 거란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기자회견장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 선 회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제 경영에서 물러나 장학재단을 설립하려 합니다. 이름은 진우재단입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다시는 제 아들처럼 고통받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이제 돈은 저에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입니다. 뒤편에서 은주와 민호가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해질 거죠? 은주는 미소를 머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민호야, 이제 진짜 새 출발이야. 그날 밤, 민호는 작은 일기장에 또박또박 글씨를 남겼습니다. 오늘 할아버지랑 엄마랑 같이 밥을 먹었다. 할아버지가 해주신 김치찌개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 아빠가 하늘에서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다. 우리 가족은 이제 진짜 행복하다. 촛불처럼 은은한 불빛 아래 세 사람의 웃음소리는 밤하늘로 번져갔습니다. 비로소 오래 닫혀있던 가족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 잘 들어보셨나요? 성공만을 쫓느라 가족을 외면했던 한 회장님. 아들의 죽음 앞에서야 뒤늦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산소에서 처음 만난 손자의 눈빛 속에서 비로소 삶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지요. 돈과 명예가 아니라 함께 밥을 먹고 웃을 수 있는 그 순간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 오늘 이야기에서 다시 느끼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과의 사이에서 아쉬움이나 후회를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 숲길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듣고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숲에서 길을 찾는 이야기, 마음 숲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